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만 확인하고 안심하셨다가 신청서를 내는 그 순간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분명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니 소득 인정액 초과라는 한 줄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다음입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을 6개월 동안 못 받으면 얼마일까요? 18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통장에 1,9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이 매일 나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자가 붙어서 2,050만 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 50만 원 차이로 매달 받을 수 있던 연금이 날아간 겁니다.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돈을 잃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핵심만 확인하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탈락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어디서 함정이 터지는지,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통장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가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남편 돈이고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왜 내 연금에서 깎냐고 항의해보지만 이미 탈락 통보를 받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함정들은 하나씩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 문제를 피했다고 안심했는데 이자 소득에서 걸리고 이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재산에서 걸리는 식입니다. 한 곳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결국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게다가 신청 시기를 잘못 잡으면 완벽하게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생일달 첫날과 마지막 날, 단 며칠 차이가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한 달치 연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절반만 알고 신청하는 것과 같고 그건 결국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들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면 든든합니다. 기초연금 자신 있다 하시면 1번, 아직은 어렵다 하시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믿고 있다가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2천만 원 공제, 방패가 아니라 스위치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괜찮겠네. 하지만 이게 바로 첫 번째 덫입니다. 정부가 2천만 원을 빼준다는 건 2천만 원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그 초과분에 대해 계산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1원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소득인 정액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니 2천만 원 공제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1,950만 원만 넣어두자. 박순자 씨는 딱 그 금액을 맞춰서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6개월 뒤 만 65세 생일이 되어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연금 받는구나.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건 탈락 통보였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통장 잔액이 2010만 원으로 조회되었던 겁니다. 6개월 동안 붙은 이자 때문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원금만 생각했지 이자까지 계산에 들어간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2천만 원을 넘긴 그 순간부터 정부는 여러분의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산된 금액이 매달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만 뒀는데 나라에서는 당신은 매달 이만큼 버는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이라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해약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은 통장 하나만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정부는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을 다 합쳐서 봅니다. 10년 전에 가입하고 까먹고 있던 보험의 해약환급금, 몇 년 전에 친구 사업 도와준다고 넣어뒀던 출자금, 증권사에 잠자고 있는 소액 주식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서 계산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최영수 씨 경우는 더 황당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아주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통장에 1980만 원을 딱 맞춰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적으니까 안전하겠지. 매달 통장을 확인하면서 혹시 이자가 붙나 체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직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3년 전에 가입했던 적금이 만기가 된 겁니다. 만기 적금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같은 은행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수 씨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통장을 조회해보니 잔액이 2,30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항의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1,980만 원만 유지했습니다. 적금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청일 당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영수 씨가 알았든 모르든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2천만 원 공제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작동하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면 여러분의 연금 수급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장에 1,900만 원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자가 붙을 수 있고, 다음 주에 만기 적금이 들어올 수 있고, 다음 달에 배당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합산, 이게 진짜 지옥입니다. 본인 통장은 완벽하게 관리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재산 현황.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칫하십니다. 나만 신청하는데 왜 배우자 정보를 쓰라는 거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에서 수급권자를 정의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두 사람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취급됩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배우자 명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 있으면 그 돈이 여러분의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말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김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정희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돈도 남편한테 받아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자 김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신청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직원이 배우자 재산 항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남편분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세요?
김정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거 꼭 써야 하나요? 저만 신청하는 건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두 분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김정희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건 남편 돈이고 저는 손도 못 대는데요. 하지만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 이원재 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더 기가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경자 씨 사례입니다. 이경자 씨는 남편과 20년 넘게 사실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살고 이경자 씨는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따로 연락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경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이나 다름없으니까 내 재산만 보겠지. 주민센터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따로 살아요.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혼은 하셨나요? 이경자 씨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안 만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배우자 재산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결국 이경자 씨는 20년 만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은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공시가격 때문에 이경자 씨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배우자 재산 합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본인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됐어도, 배우자가 이미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어도, 배우자가 신청할 의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순간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은 하나로 묶입니다. 배우자가 가진 예금, 배우자 명의 부동산, 배우자가 타는 자동차,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다 여러분의 성적표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그 재산을 쓸 수 있든 없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신청서 낼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서 돈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하루 차이가 한 달치 연금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급권은 65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생일 당일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생일 지나고 가야지. 5월 20일 이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미루다가 6월에 가십니다. 그 순간 5월분 연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6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나옵니다. 5월분은 아무리 말해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조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조명숙 씨의 생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2월 말쯤부터 기초연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도 챙기고 통장 정리도 하고 배우자 재산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여유 있게 가자. 조명숙 씨는 생일 지나고 한 주 뒤인 3월 22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셨는데 오늘 하시면 3월분은 못 받으세요. 조명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생일이 3월 15일인데 지금 신청하는 거잖아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생일이 3월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셨어야 3월분부터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4월부터 받으십니다. 조명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3월분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3월분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한 달치 연금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영철 씨 사례는 더 황당합니다. 한영철 씨의 생일은 7월 5일이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생일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구나. 그럼 7월 1일에 가야겠다. 7월 1일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 일요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 월요일에 와야겠구나. 7월 3일 월요일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배우자 재산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가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서류 발급받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다시 주민센터에 간 날은 7월 12일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첫 연금이 나온 건 8월이었습니다. 한영철 씨는 당연히 7월분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 완료일 기준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져서 접수가 완료된 날이 7월 12일이면 7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생일 달 1일이 신청 가능 시작일입니다. 그날부터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달 연금은 영구 소멸됩니다. 달력을 지금 당장 펴십시오. 본인 생일이 있는 달의 1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그날 주민센터가 쉬는 날인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이자 소득의 이중 타격. 통장에 돈을 넣어뒀다는 이유만으로 2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뒀는데 거기서 이자 좀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소득 항목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이 중에서 재산소득에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통장에 든 원금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거기서 나온 이자는 별도로 소득으로 또 계산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목돈을 넣어뒀다면 정부는 2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첫째, 그 돈 자체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둘째,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여러분의 소득입니다. 한 덩어리 돈이 2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깎아먹는 겁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시는 박기순 씨 이야기입니다. 박기순 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금액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금리가 좋은 상품을 골라서 1년 만기로 가입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더라. 나는 2,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겠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으시네요. 박기순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거야 당연히 나오죠. 은행에 넣어뒀으니까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 이자가 연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박기순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금은 이미 재산으로 잡혔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자를 또 잡는다고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고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박기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내 돈 하나로 2번 까이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를 보면 금융재산은 재산 항목으로 산정하되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소득 항목에서 별도 반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이겁니다. 이자 소득에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1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99만 원까지는 안전하지만 101만 원이 되는 순간 그 돈 전부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충북 청주시의 정민호 씨 경우입니다. 정민호 씨는 여러 은행에 예금을 분산해서 넣어뒀습니다. 어은행에 1,000만 원, 비은행에 1,000만 원, 시은행에 500만 원. 각각의 이자는 적었습니다. 어은행에서 연 30만 원, 비은행에서 연 35만 원, 시은행에서 연 20만 원. 정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각 통장에서 받는 이자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기초연금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동해서 이자 소득을 조회하는데 모든 은행의 이자가 합산되어 나타났습니다. 정민호 씨가 1년 동안 받은 이자 총액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통장의 이자를 본인은 따로따로 생각했지만 정부는 싹 다 모아서 봤습니다. 100만 원 기준을 넘긴 순간 그 110만 원 전체가 정민호 씨의 연간 소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고금리 상품일수록 위험합니다. 요즘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예금 상품을 내놓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이자 많이 받으니까 좋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을 고금리 상품에 넣어두면 이자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그 이자가 연 1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은 급등합니다.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228만 원, 364만 8천 원의 진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십니다. 나는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228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아닙니다. 이 기준액은 여러분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나 연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 땅, 자동차, 통장 잔고를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 매달 이 정도는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한 푼도 안 벌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산만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윤상철 씨 이야기입니다. 윤상철 씨는 혼자 사십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28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나는 무조건 받는다. 윤상철 씨는 확신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직원이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윤상철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동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오래된 차라 시세는 많이 떨어졌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몇백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통장에는 1,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십니다. 윤상철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는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아파트와 자동차 그리고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윤상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은 내가 사는 집이고 차는 10년 넘은 차고 통장 돈은 그냥 넣어둔 건데 그게 어떻게 소득이에요?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동차는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계산하고 금융재산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5가지 치명적 착각.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방법이 사실은 탈락의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착각,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안 걸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장에 있으면 걸리니까 미리 다 뽑아서 집에 보관하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정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겁니다. 기초연금 조사는 현재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조회합니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모든 은행의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최동욱 씨는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에 통장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통장이 비었으니 문제 없겠지. 안심하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3개월 전에 인출하신 3천만 원은 어디에 쓰셨나요? 최동욱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용 내역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세요? 병원비 영수증이나 경조사 지출 증빙 같은 거요. 최동욱 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쓴 게 아니면 여전히 어르신 재산으로 봅니다. 결국 그 3천만 원은 기타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인정액을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 착각, 자녀 명의로 옮기면 내 재산이 아니다.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나라에서 모를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착각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년 이내 처분 재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자녀나 타인에게 넘긴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오정숙 씨는 2년 전에 아들 명의로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제 아들 돈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겠지. 그런데 기초연금 조사 과정에서 이 거래 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증여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봅니다. 5년 안에 넘긴 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착각, 이자는 내 돈이니까 소득이 아니다. 내 돈 내가 맡겨서 이자 좀 받은 건데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원금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이자는 별도로 소득으로 또 계산됩니다. 같은 돈이 2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네 번째 착각, 별거 중이면 배우자 재산은 상관없다. 법적으로 부부인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따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남이나 다름없으니 내 재산만 보겠지.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은 법적 혼인 관계만을 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부부 가구로 분류되고 배우자 재산이 합산됩니다. 5번째 착각, 전세 보증금은 빌린 돈이라 재산이 아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인데 이게 어떻게 내 재산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의하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여러분이 현금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 자산으로 봅니다. 울산 남구의 김복순 씨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2억 원이 전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오히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재산 계산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집에서, 여러분 친구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무너진 사람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정자 씨. 만 65세가 되어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인 통장도 없었습니다. 나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이정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날 밤 친구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나 내일 기초연금 신청하러 간다. 나는 무조건 되니까 걱정 없어.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남편분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이정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남편 돈인데 왜 물어보세요? 저만 신청하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박상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박상훈 씨는 3년 전에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금액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남편 재산까지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남편 박상훈 씨의 예금 4,200만 원이 결정타였습니다. 2천만 원 공제를 빼도 2,200만 원이 남았고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부부 가구 기준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정자 씨는 그날 이후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 돈 때문에 내가 연금 못 받잖아.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40년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내가 그걸 줄여야 하는데? 이 기초연금 때문에 평생 함께 산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게 된 겁니다. 전남 목포시의 황인구 씨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황인구 씨는 기초연금 신청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주민센터에 2번이나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통장 정리도 했고 배우자 재산도 확인했습니다. 모의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어. 생일 달 1일 황인구 씨는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다 챙겨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직원이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르신, 주식 계좌가 하나 있으신데요? 황인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이요? 저 주식 안 하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10년 전에 개설한 증권 계좌였습니다. 황인구 씨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권해서 한번 해봤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계좌에 잔액이 있으신데요. 지금 주식 시세로 환산하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 전에 산 주식이 그새 가격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통장 정리할 때도 은행 예금만 확인했지 증권 계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900만 원 때문에 황인구 씨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버렸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딱 5만 원 정도 초과하십니다. 정말 아까운데요. 5만 원 차이로 황인구 씨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막는 5가지 실전 무기. 이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첫 번째 무기 금융재산 통합조회.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예금만이 아닙니다. 증권사 주식 계좌, 보험사 해약 환급금, 까먹고 있던 휴면, 계좌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며칠 뒤 우편이나 이메일로 결과가 옵니다. 본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북 충주시의 배성호 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적금 계좌가 하나 나온 겁니다. 20년 전에 회사 단체 적금을 들었는데 퇴사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새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가 그 계좌에 쌓여 있었습니다. 배성호 씨는 즉시 은행에 가서 그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무기복지로 모의계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대충 넣으면 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통합조회로 확인한 금융자산 내역을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집이나 땅은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서 넣으십시오. 전북 익산시의 송미란 씨는 모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집 시세가 2억 정도 되니까 2억으로 넣어야지 했습니다. 결과는 수급 가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했을 때는 탈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릅니다. 송미란 씨네 집은 시세는 2억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증여내역 정리. 최근 5년 안에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큰 금액이 나간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자녀 결혼 자금으로 준 돈, 병원비로 쓴 돈, 경조사비로 나간 돈. 이런 건 정당한 지출입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첩장, 병원 영수증, 부고장 같은 걸 챙겨두십시오. 네 번째 무기 공시가격 확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땅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세와 다릅니다. 매년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무기이자 계산. 통장마다 1년 동안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는지 계산하십시오. 은행 앱에 들어가면 예상 이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통장이 있다면 전부 합쳐보십시오.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넘는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무기를 전부 사용하십시오. 통합조회로 계좌를 찾고 모의 계산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증여 내역을 정리하고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자를 계산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에 준비된 신청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단 하나를 놓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생일 달 1일, 이 날짜를 놓치면 돈이 날아갑니다. 기초연금 신청의 골든 타임은 여러분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5월 1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펴고 본인의 생일 1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그날 오전 9시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예약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5월 1일에 신청하면 5월부터 받지만 6월 1일에 신청하면 5월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박정숙 씨는 이걸 몰랐습니다. 생일이 4월 12일이었는데 생일 지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4월 15일에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갔더니 배우자 보험 서류가 없어서 다시 와야 했습니다. 최종 접수일이 4월 20일이 되면서 4월분을 못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부채 증명 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이 서류들을 생일 달 전달에 미리 다 준비해 두십시오. 특히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배우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탈락 시 재도전 전략.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재산 상태는 수시로 변하고 정부의 선정 기준액도 매년 인상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를 재신청 일자로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통장 잔고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자, 소득이나 부동산 가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재산 일부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의 김영란 씨는 첫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남편 명의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된 낡은 차였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김영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남편과 상의해서 그 자동차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했습니다. 탈락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급하게 자녀에게 넘기는 겁니다. 5년 이내 증여 재산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급하게 돈을 옮기면 오히려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서 더 불리해집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다. 병원비로 쓰거나 집 수리비로 쓰거나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십시오. 함께 챙길 연계제도. 기초연금 하나에만 목을 매지 마십시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나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 신청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두 연금을 연계해서 받는 방법과 감액 구간을 미리 확인하여 노후 소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급여입니다. 집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시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급여입니다. 병원비 걱정이 크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더 낮은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연금입니다. 만약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초연금보다 더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제도를 함께 받는 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주거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실전 지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 중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남겨야 할 핵심 원칙 3가지만 딱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기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통장 잔액이 2천만 원 아래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원금에 붙은 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단 1원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통장에 1,900만 원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자가 붙을 수 있고 다음 주에 만기 적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재산 합산 구조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봅니다. 배우자가 가진 예금, 보험, 부동산은 모두 여러분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자 포함 총액 계산의 원칙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까지 여러분의 소득으로 합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또 더해지는 이중 계산 방식을 미리 파악해야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금융재산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둘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셋째, 달력을 펴서 생일 달 1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비슷한 복지 제도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한 총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노후 정보들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